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이죠. 이른바 마가 진영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으로 복역 중 숨진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건 자료 공개를 놓고 진영 내 갈등이 깊어진 겁니다. 이 앱스타인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고 마가 진영을 결집시켰던 주요 의제였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범죄를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역공에 나섰고요. 공화당 내 마가 세력의 대표 의원들도 동참해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트럼프 지지 세력 내 균열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트럼프와 공화당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이탈리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스타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주식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탈리아와 미국 사이에 이른바 파스타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미국이 이탈리아산 파스타 일부에 10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이탈리아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계기로 방위 협정과 F-35 구매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8대 규모 계약은 국방부 주요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와 중국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이즈마일 항에 정박해 있던 튀르키예 국적 LPG 운반선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에 따르면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승조원 16명 모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약 4,000톤의 LPG가 실려 있었으며 공급 과정에서 루마니아 국경 인근 주민들도 대피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간부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예정이지만 총리 발언 철회 의사가 없어 긴장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일본에 여행 유학 자제령을 내렸으며 양국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도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동안 주 남아공 한국대사와 솔롬즈 음다바 남아공 국방획득청장은 프리토리아 국방획득청 청사에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로 양국은 정례적인 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국방, 방산, 연구개발 분야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박철호 국방무관은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함께 해왔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방산 수출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학생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전 총리가 자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카 법원은 17일 걸석 재판에서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등 반인도적 범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시위로 유엔 주산 1,400명이 숨진 뒤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도피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빛내야 빛난다. 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 AI 경쟁을 위해 소위 쩐의 전쟁을 진행 중인데요. 네.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이 약 17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오라클이나 메타, 알파벳에 이어서 빅테크 전반에 걸쳐 대규모 채권 조달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이제 채권 조달을 한다라는 뜻은 결국엔 자신들이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빚을 내서 그렇죠. 네, 빛나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빚을 내야 빛난다. 그래서 맞습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정하신 건데요. 네.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기존 데이터 센터 투자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자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런 큰 기업들마저 부채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존은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을 6개 구간으로 나눴고 최장 40년물의 금리는 미 국채 대비 1.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이 조달된 자금은 인수, 자본 지출, 자사주 매입에 폭넓게 쓰이는데 핵심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이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딩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인프라 투자에 돈이 쓰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이달 초 오픈 AI와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네.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GPU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사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돈을 들였다. 그 투자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네. 아마존의 올해 자본 지출이 183조 원, 내년에는 147조 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3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규모로 데이터 센터 용량을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제시를 이 CEO의 계획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오라클이나 메타, 알파벳도 올해만 수십조 원대 채권을 찍어냈는데요. 네. 모두가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정면 투자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은 이런 흐름이 내년 미국 고등급 회사채 시장을 사상 최대인 1조 8,100억 달러 규모로 밀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AI 시대에서 현금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GPU,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가 기존 IT 투자 대비 최소 3배에서 5배 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 조달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 기업들 주가에 거품이 꼈다라는 이 AI 버블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정말 이 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생각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에 흔들리기도 했는데 네. 사상 최대 현금을 쌓아두고도 관망을 하던 이 워렌 버핏마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6조 원을 투입하는 등 AI 버블론 확산이냐 아니면 지금이 더 기회냐라는 이 진정과 확산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전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승자가 어딜까? 이게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텐데 현금을 넘어서 빚을 내서까지 미래에 투자하는 여력이 있는 큰 기업들은 괜찮지만 네. 작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정면 돌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 법안이 현지 시간 18일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돌연 숨길 것 없다라면서 찬성으로 선회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파일 공개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해왔고 전화도 돌리고 바쁘게 지냈던 만큼 사실상 전략이 바뀐 거니까 이 정면 돌파 전략으로 돌아선 배경을 놓고 워싱턴이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트루스 소셜 SNS에 공화당 의원들은 파일 공개에 찬성해야 된다라면서 민주당이 꾸민 사기극에 말려들지 말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앱스타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200~300여 건의 이메일 중에 절반 가까이 트럼프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캠프도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전략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 전원의 서명에 공화당 의원 4명이 합류하면서 표결이 성사됐죠. 그렇죠.
네, 본회의에서도 공화당 최소 40에서 100명 정도의 이탈표가 예상되고 있어서 공화당 내부 균열이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번 표결을 두고 트럼프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공화당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물론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자료 공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합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설사 상원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결 자체만으로도 이 미국 정치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 트럼프가 선택한 진영의 충성 구조가 변화하는 조짐으로 읽힐 수 있다는 현지의 분석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마가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네. 다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외신에 대한 보도 위주로 살펴보자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앱스테인은 2016년 대선을 전후로 지인들과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트럼프를 비난하거나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기는 정황이 남겨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리스트에 뭐 빌리 클린턴이나 이 주요한 인물들이 이름이 500차례 이상 등장해서 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트럼프가 바꾼 정면 돌파 전략이 먹힐지 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세계의 창. 네. 네. 이 세계의 창은 베네수엘라 이야기인데요. 마약 단속, 대중 견제, 군사 압박,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이 세계의 창을 날카롭게 겨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선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너럴 포드 전단이 현지 시간 16일 카리브해에 진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가 사실상 최고조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번 작전명 서던 스파이어 남쪽의 창으로 미국 남부 사령부는 이 국토 방어, 초국가 범죄 조직 해체, 마약 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총 21차례 격침해서 최소 8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마약 테러리스트다라고 규정하면서 기존 마약 단속을 테러 대응 프레임으로 끌어올렸고 네. 이는 항모 투입의 명분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셧다운 사태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창은 중국 견제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랑 밀착하면서 중남미 지역에서 1대1로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죠. 네. 그래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나 에너지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베네수엘라는 브릭스 가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보고 중남미 패권 경쟁의 문제다라고 좀 프레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문제를 지역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군사 옵션 시그널인데 항모전단 투입은 베네수엘라 본토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남부사령부는 해군 함정 10여 척과 12,000명 규모의 병력이 사실상 군사작전 직전 단계라고 평가받는 전력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중동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좀 적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지역이란 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렇게 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것 같아요. 마두로와는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군사적 억지력과 또 외교적 카드를 동시에 쓰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키워드와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도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고요.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전략 시험 무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높아지는 국경의 벽입니다. 네.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이민 장벽 강화 조치가 발표가 돼서 이게 시기적으로 확실히 우향우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싶었는데요. 이 서구권 전반으로 이민 규제 강화 흐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을 보면 유학생 신규 등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이 825개의 대학을 조사한 결과 올 가을 학기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17%
11%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유학생 비자 취소,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비자 취득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게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 감소에 그쳤는데 이 신규 등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앞으로의 유학생 규모가 더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대학 중에 57%가 신규 등록 감소를 경험했고 그 이후로 비자 취득 어려움이 96%, 네, 여행 제한이 68% 등으로 높은 이유로 꼽혔습니다. 대학원 이 유학생 수가 12%나 줄어든 점도 미국 고등교육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대학에서 확산되자 외국인 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해 왔는데 지난 5월에는 SNS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버드 외국인 학생 등록을 일시 불허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네. 노동당 정부가 망명 이민제도 전면 강화안을 또 발표했거든요.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 즉시 출국 조치를 강화한다라면서 질서와 통제 회복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2년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영주권 신청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도 축소되는데 네. 현재 5만 건이 넘는 불복 신청이 적체된 상황에서 정부는 반복 이의 제기는 불허한다. 라고 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본국 귀환 조치를 강화하고요.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족 조항을 직계 가족에만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된 만큼 굉장히 기준이 더 빡빡하고 날카로워졌다. 이 영국 집권당 내부에서도 너무 강경하다라는 반발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정부는 이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 개혁당에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영국 내에 정치 상황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만한 변화들이고 미국과 영국 모두 정치 불안 또 이념 갈등 속에서 이민 정책이 표심의 핵심 쟁점으로 변했다라는 분석이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고래 싸움의 독도는 왜? 네. 예, 그런 얘기인가요? 네,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 입장에 우회적인 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독도 문제에 직접 논평한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최근 중일 갈등 심화와 연계돼서 해석을 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 관영 매체의 질문에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국의 불만과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라면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물론 답변에서 독도라는 정확한 명칭을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우회적으로 일본 너희를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저희 독도 이야기가 끌려 나온 건데 네.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에 항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한국 대응에 공감하는 듯이 입장을 그렇죠. 내놓은 겁니다. 네. 중국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이 센카쿠 중국어로는 이제 다오이다오 문제는 직접적으로 중국 입장을 밝혀왔는데 독도는 제3국 양자 문제란 이유로 딱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발언은 최근 일본과의 외교 갈등 심화,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 배경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오잉 대변인은 일본은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대만 관련해서 강경 발언 이후에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유학 자제를 권고하면서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일본 해경과 중국 해경의 센카쿠 주변 긴장도 동시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언이 독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 변화라고는 보긴 어려운데 그렇겠죠. 네. 네.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닌데 한중일 삼각 외교 구도에서 꽤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서 좀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랜덤박스 전쟁이거든요. 네. 혹시 선배님 그 랜덤박스 여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저희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연말에 미국 장난감 시장에서 중국 팝마트 대표 캐릭터죠. 라부부가 그렇죠. 요즘에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들 가방에 하나씩 들고 다니시던데 이 미국 관세 이슈로 장난감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어요. 그런 가운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이 랜덤 박스 마케팅, 블라인드 박스 마케팅이 큰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올해 선물 코너 진열의 상당 부분을 이 블라인드 박스 제품으로 채우고 있고요. 미국 장난감 공룡 기업 헤즈브로와 마텔 역시 이 라부부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이용해서 펍이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비 인형 등을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역시 복수 구매를 유도해서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캐릭터 나올 때까지 계속 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핑크색을 갖고 싶으면 사야 될 때까지, 나와야 될 때까지 사야 돼서. 근데 이제 좀 우려의 시각도 존재해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라부부 선호도가 이미 정점에 도달한 상태고 팝마트의 성장성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이 라부부에 집중된 구조가 이 기업의 체질적 리스크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서 실제로 중국 투자 회사들도 라부부의 인기는 투기적 메커니즘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라부부의 흥행이 희소성, 수집 경쟁, 도파민 자극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확대되곤 있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과열되면 1990년대 미국의 비니 베이비스 거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부부가 역시 최근에 들어서 성장 둔화 조짐도 뚜렷한 편이라 업계에서는 팝마트가 라부부 외에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의 기대는 제한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서 이런 블라인드 마케팅과 관련돼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 마케팅 방법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제프리 오스본의 On the Wings of Love 함께 듣겠습니다. Just smile for me and let the day begin. You are the sunshine that lights my heart within. And I'm sure that you're an angel in disguise. Come take my hand and together we will ride. On the wings of love, up and above the clouds, the only way to fly is on the wings of love. On the wings of love, only the two of us together flying high. Flying high upon the wings of love. You look at me and I begin to melt, just like the snow when a ray of sun is felt. And I'm crazy about you, baby, can't you see? I'd be so delighted if you would come with me. On the wings of love, up and above the clouds, the only way to fly is on the wings of love. On the wings of love, only the two of us together flying high. Flying high upon the wings of lov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문화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헌정질서 회복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달 말 소환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강훈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 씨는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전직 언론사 기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기자 1명과 증권사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이은정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지금 파스타 전쟁이 벌어졌다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파스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정체성 그 자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가 이 파스타 때문에 미국과 전례 없는 무역 갈등, 이른바 파스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상무부가 이탈리아산 파스타 일부에 대해 무려 10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는데요. 반덤핑 관세라는 건 쉽게 말해 당신들 나라에서 물건값을 부당하게 싸게 매겨서 우리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차액만큼 벌금 성격의 세금을 내라는 거죠. 네네. 10유로짜리 파스타에 약 10유로의 세금을 더 붙여서 20유로에 팔라는 얘기니까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는 겁니다. 네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파스타 제조업체의 요청을 받아 이탈리아산 파스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업체들이 라몰리자나나 가로팔로, 룸모 같은 유명 이탈리아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스타를 덤핑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파스타 뭐 그야말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체성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충격과 분노에 빠졌는데요. 그렇군요. 파스타는 이곳에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공식적으로만 300가지가 넘는 모양이 있고 지역별로도 대표 파스타 요리가 있어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내는 언어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탈리아는 전 세계 파스타 생산 1위 국가이자 네. 1인당 파스타 소비량이 연간 23kg 이상에 달하는 그야말로 파스타에 살고
파스타의 주는 나라입니다. 네. 예. 또한 파스타는 이탈리아의 국민 수출품 1호라고 불릴 만큼 핵심 산업인데요. 2024년 기준 연간 수출액이 약 40에서 4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에서 7조 원에 달하고요. 네. 특히 미국은 이탈리아 파스타의 1위 수입국으로 이 거대 시장의 수입 파스타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은 두럼 밀을 재배한 농가에서부터 파스타 공장, 유통업체까지 약 22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거대한 공급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탈리아 안에서도 지금 뭐 여론이 좋지는 않겠네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산업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었는데요. 네. 이탈리아 식품산업연합인 우니오네 이탈리아나 푸드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으며 이탈리아 파스타 산업의 경쟁력을 폄훼하려는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고요. 네. 특히 이탈리아 최대 농업단체인 꼴디리띠의 목소리가 매우 거센데요. 꼴디리띠는 이번 조치는 파스타 공장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땀 흘려 두렴 밀을 재배하는 수많은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한 항의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파스타를 거는 총구, 이탈리아의 심장을 쐈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번 사태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반박하는 데는 두럼밀이라는 핵심 재료 때문인데요. 네. 이탈리아 파스타 면이 유난히 쫄깃하고 잘 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두럼밀이라는 특별하고 단단한 밀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측의 주장은 이 두럼밀의 가격은 전 세계 시장에서 동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 기업이라고 해서 이 원재료를 특별히 싸게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네. 오히려 비싼 에너지 비용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가 이하의 덤핑이 가능하냐. 이것은 수백 년간 쌓아온 이탈리아의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이룬 경쟁력이지 네. 덤핑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의 문제를 넘어 이탈리아의 자존심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네. 파스타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상징이자 전 세계 이탈리아 식문화를 알린 1등 공신이잖아요. 네. 그런 파스타가 부당한 덤핑 제품으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해서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 정부도 즉각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미국의 결정은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비판했고 네. 파스타는 이탈리아의 상징이라며 우리 핵심 산업과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파스타 전쟁이 그런데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심지어 이탈리아 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파스타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폴리 피자나 파르마 햄처럼 이탈리아산 파스타의 정체성을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탈리아 정부의 대응이 유럽 연합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역 정책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인데요. 네. EU는 미국의 관세를 강행할 경우 보복 관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두 나라의 무역 마찰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이라는 거대 경제권의 힘겨루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걸린 이번 파스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탈리아 식탁 위에 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H-1B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외국의 전쟁 개입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앱스타인 사건 파일 공개 여부를 두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진영 사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가장 최근의 일로는 어저께 미국 시간으로는 16일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반대했다가. 그동안 반대해왔었는데 근데 왜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네네. 주시죠. 먼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내내 지난 14일부터 주말 내내 네. 마가 진영을 대표하는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수없이 욕을 퍼부어대면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네. 뭐 정신 나간 인물, 뭐 괴짜 모조리, 예. 징징거리기만 한다. 공화당으로 배신해서 극자로 전향해서 공화당을 배신했다. 심지어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인데 이름이 네. 마조리 트레터 브라운이라고 그러니까 마조리 배신자 브라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린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린이 네네. 이제 썩어서 브라운색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갈색이 얼마나 됐다.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그 선거구에 다른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린도 16일 CNN과 회견에서 내 생명의 위험을 빠뜨리는 발언이다 하면서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악의적인 정치에 가담하지 않겠다. 트럼프도 좀 그러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용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가 진영의 수장인 트럼프와 최고로 충실한 집행자 이른바 책임대장 뭐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조리 그린이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린 의원이 사실 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죠. 였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2020년에 의회로 진출했습니다. 그 전에는 QAnon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백인 민족주의 세력이 음모론을 전파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좀 황당합니다. 딥스테이트, 정부 내에 숨어있는 은밀한 권력과 결탁한 사탄주의, 식인주의, 소아성애자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이 전 세계의 아동 성매매 조직 운영하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소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퍼뜨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 주류들이 그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부상하는 공화당의 스타다. 그러면서 밀어붙여서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자 미국 민주당 진보 성향 정치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의 목을 흉기로 찌르거나 직접 찌르던 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을 위협하는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좀 그리고 과격한 표현이죠.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민주당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배신자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공격해라 이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4일 프란치스코 교황 4월에 선종 때 돌아가셨을 때는 아기 신에 의해 패배했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카톨릭의 교황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트럼프의 대정책 등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공습을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전면 개입해야 한다고 믿으면은 그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트럼프와 갈라선 뒤 즉 나는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유일주의다. 이것이 나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해서 트럼프가 내세웠던 마가 진영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에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뜻을 전한 거죠. 네. 자, 앱스타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근데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착취한 억만장자 앱스타인 사건은 현재 마가 진영이 결성되게 된 한 계기이고 그리고 그 수사 자료 공개는 아주 마가 진영에서 중요한 의제이고 심지어 이데올로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중하류층을 기반으로 싹을 보이기 시작했던 백인 우파 파퓰리즘 세력들은 이 자기와 비슷한 시점에 등장했던 2010년대 초 이 불거졌던 앱스타인 사건을 놓고서 빌 클린턴 부부 등 민주당 주주가 이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이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주장하던 정치적 올바름 즉 인종과 젠더에서 소수자를 보호하자 하는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허구성을 폭로하는 좋은 소재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2010년 대선에 출마했던 트럼프도 정치적 올바름을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정부 내에 숨어있는 이 딥스테이트가 있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 우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대선 출마를 계기로 이 마가 진영이 결성이 됐고 이 마가 진영은 트럼프 집권 시절 2019년에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목매어 자살을 하니까는 그것이 자살이 아니다. 딥스테이트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타살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2020년, 2024년 연거포 대선에 출마했던 트럼프는 또 앱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니까는 트럼프의 측근들은 또 한술 더 떴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를 위해서 내 책상 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다. 그래서 마치 곧 공개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5월 달에는 앱스타인이 아동과 같이 있고 아동 포르노 수천 건 영상이 있고 희생자가 수백 명이다. 아주 충격적인 자료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앱스타인 파일 공개는 이 마가 진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갖다 입증할 완전히 그냥 거의 신앙적인 소재가 된 것이죠. 네. 그런데 트럼프의 법무부가 지난 7월 7일 돌연 앱스타인이 자살로 죽었다는 반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고객 명부라는 건 없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자료 공개는 없다라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트럼프도 내용이 너무 지루한 내용뿐이야. 관심을 딴 데로 돌리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 마가 진영에서는 반발이 일어났죠.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최근에 공개됐죠. 앱스타인의 이메일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 쪽이 공개 안 하게 할 때부터 이게 트럼프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12월 앱스타인의 메일을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메일을. 근데 그 메일에 잊지 않는 개는 트럼프이고 희생자가 그와 함께 나의 집에서 몇 시간 동안 보낸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가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됐한 문구들이 나타난 거죠. 그냥 그날 공화당에서 바로 그린이 이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법안을 투표로 회부하는 청원에 가담을 해갖고서 가결시켜 버린 거죠. 공화당 의원 4명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걸 하다가 이제 결국은 대세가 이제 넘어가니까는 입장을 바꿔서 이제 투표해라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디로 튈지는 이제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마가 진영의 균열이 이번 사건 때문만은 아니겠죠.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가 진영의 균열은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즉 전문 해외 인력 비자, 즉 H-1B 비자라고 하죠. 전문직 인력이 미국에 들어갈 때 받는 비자인데 일론 머스크 등 이른바 마가 진영의 세로에게 가담한 억만장者빅테크 부호들은 이걸 늘려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싼 돈으로 좋은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스티브 배넌 등 백인 민족주의 세력 등 기존의 마가 구주류들은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외국인 노동력을 선호한 완전히 사기다. 미국인을 희생시키는 얘기였고 심지어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의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가자 전쟁 등 대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놓고 마가의 구주류들이 상당히 반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결성 배경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백인 중하류층들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은 돌보지 않고 회의에 나서 전쟁만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들어서 별로 달라진 게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를 원래 결성했던 주주들이 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닉 푸엔티스라고 하는 극우 활동가가 마가 진영의 주요한 스피커 언론인인 터커 컬스와 회견을 했는데 이 문제가 마가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 전체의 균열을 좀 드러내 줬습니다. 25살의 푸엔테스는 반유대주의, 백인민족주의, 그러니까 반페미니즘 등을 내세우는 아주 극우적인 인물입니다. 심지어 네. 히틀러를 존경하는 이런 말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푸엔테스가 지난달 27일 그 터커 컬스와 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조직화된 유대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미국이 유대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가전쟁에 개입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터커 컬슨도 기독교인의 이스라엘 지지는 뇌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커지다니까 그 이른바 우파의 싱크탱크 대표적인 우파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가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네. 비판 안 하고 칼슨을 항상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며 옹호했고 칼슨이나 푸엔테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살적인 연합, 그러니까 독국의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전쟁이 진짜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어떻게 정통 보수 헤리티지 재단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재단 안팎에서 그가 물러나야 된다는데 난 못 물러나겠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입을 딱 다물었다는 겁니다. 즉 푸엔테스가 평소 자신의 인도계인데 제이드 벤스 아내가 인도계인데 인종주의 원서를 모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건 불필요한 내부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자기의 대통령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의 주류들을 밑보면 안 된다. 마가 네. 주장에 지금 보면 인종주의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마가 진영이 사실 이해관계가 다 다른 집단들이 정권을 위해서 뭉쳤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마가는 그 6개, 7개 정도의 그룹 및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 기존의 보수적 견해를 가진 공화당의 기존 지지층, 경제적 보호주의, 엄격한 이민, 기독교 임신 중지를 통해서 보수적 견해를 가진 비도시 중심의 저항력 네. 백인들이라 할 수 있죠. 수적으로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둘째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가치를 사회에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암살당한 찰리 커크가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경제적 파퓰리스트들, 즉 반세계화, 국내 일자리 우선, 노동자 계급 중시,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 개입도 주장합니다. 스티브 벤은 제이디 벤스, 우리 보통의 제이디 벤스 원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좀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인 민족주의와 강력한 반다양성주의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자들. 아까 말했던 닉 푸엔테스 네, 이런 사람들이 네. 대표인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마가 진영의 새로운 주류로 떠온 빅테크 우파들, 돈 많은 부자들, 억만장자들, 그렇죠. 실리콘밸리의 머스크나 피터 틸 이런 사람들입니다. 탈규제를 주장하면서 트럼프에 가담했는데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담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트럼프 정부에.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를 공통부를 몫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빅테크 우파나 백인 민족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잠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했잖아요. 민주당이 완성을 했죠. 거의 그렇죠. 모든 선거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크게 영향을 내년에 미쳤다고. 지방선거 네.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율은 사실 10월 말부터 가파르게 하락해서 11월 들어서 지지한다는 비율이 평균 40%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평균 50%대 초반 약 10% 포인트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이얼 클리어 플릭스 지수를 보면 네. 선거 날인 11월 4일 지지 43.4%, 지지하지 않는다 54.3%였는데 네. 11월 6일 현재
54.3%대 54.7%로 더 벌어졌습니다. 더 떨어지고 네.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일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승리를 가능케 했던 중남미계 등 소수계 등에서의 그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남미계가 주민의 절반에 달해 역대 선거에서 중남미계 풍향이던 뉴저지의 패세이 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 네. 민주당 후보 마이클 쉐럴이 15%포인트로 낙승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곳에서 트럼프는 4%포인트 차로 승리했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뉴저지에서 전반적으로 중남미계 지지를 9%포인트, 버지니아에서는 5%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80%대로 감소했던 흑인 유권자의 지지도 민주당은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약 95에서 96% 정도 다시 옛날로 복원시켜 놨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고학력 고소득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한 8%포인트, 중산층 지역에서도 5에서 7%포인트로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중산층 지역에서만 한 2%대만 좀 더 올리면 선거에서 낙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무엇보다도 물가 등 생활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네. 뉴욕 시장에 당선됐던 조란 맘다니가 외친 어포더빌리티, 우리로 표현하면 부담 가능한 생활비 이런 거 정도죠. 이것이 이제 거의 전국적인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대통령 지지율 중 경제 분야에서를 보면은 그 지지와 비지지 격차가 마이너스 13.4%포인트,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 불만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마가의 균열도 생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제 좀 비상에 걸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균열이 좀 좁혀질 수 있는 계기는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시간이 물물 1년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중간선거까지. 네. 많은 좀 또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